안녕하세요. 이순철입니다. 오프더 야구 36화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야구를 무지무지하게 사랑하는 이준혁 캐스터와 함께 하겠습니다. 저는 야구를 좋아하고 여기는 사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그래서 초대 손님으로 모셨습니다. 제가 진행해도 괜찮죠? 네. 갑자기 진행 멘트를 해보고 싶으시다고 해서 네. 네, 오늘 오프닝은 특별히 이순철 의원이 괜찮은데요? 왜 이렇게 웃어요? 계속 해보실게요. 예? 계속 해보시겠습니까? 아니, 이제 오프닝만 했으면 그 다음에 이제 이준혁 캐스터가 하는 것이지. 그걸 나보다 계속하러. 자리를 저한테 내주고 싶어요? 색다르고 좋은데요. 중계 방송할 때도 한번 오프닝을 이렇게 바꿔서 해봐도 괜찮을 것 같은데. 마지막 발악을 하는데 뭘 못 해보겠어요. 하는 거죠. 막 해보는 거죠. 자, 오프더 야구 스토브 리그도 아주 숨가쁘게 흘러가고 있는데요. 한 주간 있었던 이슈들을 하나하나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어제였습니다. KBO 2차 드래프트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총 10개 구단에서 NC, 한화, LG는 모두 패스를 했고 7팀이 총 17명의 선수를 지명했습니다. 자, 지금 결과가 나오고 있는데 일단 전체 1순위로 한화의 안치홍 선수가 키움으로 가게 됐고 2순위로는 한화의 이태양 선수가 기아 타이거즈 유니폼을 입게 됐습니다. 그 밖에도 NC에서 두산으로 친정팀으로 다시 가게 된 이용찬 선수, 또 삼성의 최충현 선수 롯데로 가게 됐고, 또 기아의 임기영 선수 삼성으로 좀 1군 경력 많은 선수들이 눈에 띄는데 한 팀 한 팀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키움이 가장 많은 4명의 선수를 지명을 했고요. 안치홍 선수 포함해서 추재현, 배동현, 박진영 선수 다 그래도 1군에서 많이 좀 봤던 선수들이 보이는데 즉시 전력감에 역시 초점을 많이 맞췄죠. 키움 히어로즈 올 시즌의 그 행보를 보면 네. 당연히 2차 대표에서 저렇게 해야 돼 맞는 거죠. 네네. 왜냐하면 젊은 선수들만 다 포진돼 있고 경험이 있는 선수들이 없었기 때문에 결국은 그래서 안치홍 선수를 필두로 해서 다 경험이 있는 선수들을 지금 2차 지명 드래프트에서 지명을 했어요. 네. 그렇게 보면 좀 신구 조화를 좀 맞춰서 이 경험 많은 선수들이 끌고 가면 젊은 선수들이 거기에 좀 보고 배우고 또 어떤 팀워크를 맞춰가면서 경기를 26년 시즌을 그렇게 해보겠다라는 뜻이 담겨 있는 것 같아요. 네. 2차 드래프트에서 여실히 그것이 증명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또 셀러리캡의 그 하한선도 이제 적용이 되기 때문에 네네. 거기에 또 맞춰서 안치홍 선수가 사실 올해 많이 부진하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좀 커리어가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결국은 키움 히어로즈 가면 이제 결국 포지션이 어디가 정해질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공격에서는 경험도 많고 또 안치홍 선수는 성격상 경기를 꾸준히 나가야 자기 기량을 발휘하는 선수거든요. 네. 여태 그래 왔어요. 오프더 야구에서도 안치홍 선수를 언급할 때는 항상 말씀드렸습니다만 안치홍 선수에게 야구하는 스타일이 또 성격이 굉장히 예민해가지고 들쑥날쑥하면 자기 기량을 발휘하지 못하는 선수예요. 하나에서는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새로운 김경문 감독을 만나서도 더더욱 그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려웠었는데 아마 키움 히어로즈를 가면 그 전체 키움 히어로즈 어떤 그 팀 특성상 또 선수 구성상 가장 큰 힘이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어요. 네. 구단에서 기대하는 대로 안치홍 선수가 젊은 선수들 또 잘 이끌면서 구심점 역할을 해주기를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두산 베어스 보겠습니다. 두산 베어스는 이용찬 선수 지명을 했고 또 한화에서 대주자로 많이 활약을 했던 이상혁 선수가 4라운드에 뽑혔습니다. 이용찬 선수가 진짜 다시 두산 유니폼을 입게 될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었는데 그렇게는 생각하지 못했겠죠. 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용찬 선수를 지명을 해서 불펜 강화를 조금 더 가져가겠다는 생각을 갖는 것 같네요. 네. 결국 두산이 뭐 선수들이 그렇게 얕은 팀은 아니에요. 선수들이 뎁스가 상당히 좋은 팀인데 결국 투수 한 명, 야수 한 명, 또 외야수를 한 명 지명을 했습니다. 네. 이상혁 선수를. 그러니까 아마 빠른 선수들을 많이 좀 지명을 하고 또 이용찬 선수의 경험을 조금 살리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그렇습니다. 네. 또 FA로 박찬호 선수가 지금 들어와 있기 때문에 박찬호 선수 또 뒤에 또 언급을 하니까요. 네. 그거는 뭐 2차 드래프트 마치면 아마 거기에 그렇게 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기동력에 좀 초점을 맞추고 네, 있는 네. 것 같고요. 자, 기아 타이거즈입니다. 한화의 이태양 선수가 오게 됐고 또 KT에서 뛰던 이호연 선수 지명이 됐습니다. 2명의 선수가 오게 됐는데 이태양 선수도 이제 그 순천 효천고 출신이고 네네. 이호연 선수도 광주 일고 출신이고 지역 출신의 선수들이 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지역을 떠나서 결국은 이태양 선수를 지명을 했다는 것은 그만큼 기아가 올 시즌을 치르면서 선발진의 어떤 부족함 또 선발진이 이제 부상으로 또 빠져나가 있는 윤영철 선수도 빠져나가 있고 하기 때문에 결국 선발이 필요했던 거죠. 네. 거기에 딱 적합한 선수가 이태양 선수였기 때문에 아마 이태양 선수를
영입을 해서 결국 선발 로테이션을 돌리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네. 이호연 선수는 아마 박찬호 선수가 빠지고 했기 때문에 그 내야수의 공백을 2차 드래프트에서 한 명이라도 좀 영입을 해서 메워보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깔려 있는 지명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자, 다음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롯데자이언츠입니다. 롯데자이언츠는 투수만 3명 뽑았죠. 김주환, 김영준, 최충현 선수인데 김주환, 김영준 선수는 LG에서도 뭐 상당히 좀 기대를 많이 모았던 유망주들이고 또 최충현 선수는 삼성에서 뭐 상당히 잘했던 국가대표도 했었던 투수인데 우여곡절 끝에 또 새로운 유니폼을 입게 롯데는 올 됐습니다. 시즌을 치르면서 투수 쪽에 조금 부족함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군내에 있는 김주환 선수를 지명으로 뭐 미래를 좀 더 본 거죠. 결국 김영준 투수도 마찬가지고 최충현 선수는 과거에 좋은 어떤 기량을 발휘했기 때문에 결국 롯데로 이적을 해서 좀 팀을 옮기면 좀 새로운 기분 또 그런 것이 들 수도 있기 때문에 롯데로 옮겨서 새로운 어떤 기분으로 만들어 가면서 과거에 자기 성적을 내줘야 되는 것 아닌가. 그렇다고 보면 롯데로서는 투수 3명을 지명을 했기 때문에 만약에 정상적으로 기대한 대로 해준다고 한다면 불펜진에 또 선발진에 큰 힘이 되겠죠. 네. 3명 다 뭐 충분히 긁어볼 만한 가치가 그렇죠. 있는 투수들을 지명한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KT 위즈인데 KT 위즈가 안인산 선수, NC에 있던 안인산 선수를 뽑았고 또 두산의 투수 이원재 선수까지 2명을 지명했습니다. 안인산 선수가 참 알짜픽이라는 지금 평가가 많은데 이 선수가 고등학교 때 워낙 야구를 잘했었고 지금 이제 타자 전향해서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KT 가서 또 어떻게 이 잠재력을 터뜨릴 팀에 수 있는 있을지. 안현민 선수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네네. 스타일 자체가. 그런데 투타 경험을 했었는데 결국 팔꿈치 수술 뭐 이런 것 때문에 결국은 이제 타자로 돌아서서 있는 상태에서 지금 KT 위즈가 지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마 그 장래성을 좀 본 것 같아요. 그 네. 자질을 보고 그렇기 때문에 안현민 선수의 같은 길을 걷는다고 한다면 타선에서 큰 힘이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네. 또 이원재 투수는 KT 위즈가 좌투수가 없잖아요. 좌투수가 없기 때문에 만약에 이원재 선수가 군 전역 이후에 돌아와서 기대한 대로 한다고 한다면 그 좌투수의 기근을 해결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네. 자, 다음으로는 NC 다이노스인데 NC 다이노스는 아무도 지명하지 않았습니다. 투수진에 좀 초점을 맞추고 있었는데 앞에서 다 생각했던 투수들이 빠져서 이번 2차 드래프트에서는 지명권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임선남 단장이 얘기했고요. 네. NC 다이노스는 지금 선발진이 부족하잖아요. 네. 불펜진이 어느 정도로 갖춰져 있습니다만 선발진이 부족한 상태에서 결국 투수가 필요했겠죠. 네. 그런데 뭐 상위 라운드에서 뽑을 수 있는 그런 순번이 아니기 때문에 앞에서 다 투수들을 지명할 만한 선수들을 다 빼가 버리니까 결국은 한 번도 지명을 하지 않고 그냥 다 패스를 해버렸어요. 그렇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삼성 라이온즈 2명의 선수를 뽑았습니다. 포수 장승현과 투수 임기영인데요. 일단 백업 포수로 또 경험이 많은 두산의 장승현 선수였고 또 뭐 기아에 있던 임기영 선수는 뭐 선발로도 상당히 잘했었고 경험이 또 풍부한 투수였습니다. 네네. 네. 결국은 삼성 라이온즈는 포스트 강민호를 키워내야 되고 또 만들어내야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장승현 선수가 경험도 많고 해서 아마 포수 보강 차원에서 또 강민호 선수가 이제 40이 넘었으니까요. 네. 아무래도 체력적인 문제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삼성 라이온즈가 포수 쪽에 우선은 초점을 맞춘 것 같습니다. 네. 또 임기영 선수를 영입한 것은 결국 지금 투수 불펜진이 조금 더 강해야 되는데 사이드암에 최하늘 선수가 있기는 합니다만 이렇다 할 활약을 해주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경험이 있고 제구력이 좋은 임기영 선수를 영입을 해서 불펜 강화를 깨하고자 하는 그런 생각을 갖는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음 팀 보겠습니다. SSG 랜더스는 KT의 투수 최용준 선수와 내야수 문상준 선수 이렇게 2명을 지명했습니다. 최용준 선수는 뭐 저도 중계하면서 봤을 때 좀 상당히 인상적인 기억인데 이 선수를 굉장히 좀 면밀하게 살펴보고 있었다고 합니다. 네, 뭐 큰 신장을 가지고 있고 빠른 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 팀을 바꿔서 이강철 감독이 또 수출신 거 하니까 가서 문용익 선수를 데려가서 좀 재미를 받지 않습니까? 맞아요. 뭐 많은 승수는 싸우지 않았지만 그런 측면에서 아마 최영준 선수를 영입을 한 것 같아요. 근데 결국 이승용 감독이 이강철 감독이 걸었던 그런 생각들을 아마 했던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마 최영준 선수가 기대한 대로 한다고 한다면 또 다른 새로운 팀에서 좀 더 나은 어떤 그 환경에서 새로운 기분을 해보지 않겠습니까? 네.
충분히 쏠쏠한 활약을 해줄 수 있을 네네.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자, SSG까지 받고 다음으로는 한화이글스인데 한화이글스도 지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제 한화는 유출이 가장 많았습니다. 4명의 선수가 이제 2차 드래프트로 빠져나가게 됐어요. 그동안 하위권에 있으면서 네. 결국 좋은 선수들 지명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 그만큼 젊은 유망주들이 많은 상태였기 때문에 하나이글스는 뺏기기만 했지 지명을 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네. 내부에서는 이 정도 선수층이면 된다라는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한다고 한다면 야수 쪽인데 야수 쪽은 또 그렇게 많지 않고 해서 그냥 다 패스를 한 것 같아요. 안치홍, 이태양, 배동현, 이상혁까지 4명의 선수가 이제 다른 팀으로 가게 된 한화이글스였고 마지막 순번이었던 LG 트윈스도 다른 지명은 하지 않았습니다. 네, LG 트윈스는 결국은 지명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지금 있는 선수도 충분하다는 거죠. 오히려 지금 FA에 나와 있는 선수들을 어떻게 그 영입을 그러니까 묶어둘 것인지 이것이 가장 지금 큰 관건이기 때문에 네. 또 올해 야구를 하는 걸 보면 지금 선수 중이 깨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향후 몇 년간은 상당히 그 상위권에 계속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네. 자, 이렇게 각 팀별로 2차 드래프트 지명 현황을 살펴봤고요. 또 이번 2차 드래프트를 통해서 자신의 고향팀 혹은 친정팀으로 돌아간 선수들입니다. 키움의 안치홍 선수, 원래 서울 사람인데 이제 서울팀으로 가게 됐고, 넥센 출신이었던 추재현 선수가 이 롯데 두산을 거쳐서 다시 히어로즈의 유니폼을 입게 됐습니다. 이용찬 선수도 뭐 두산에 또 찬란했던 시절을 함께했던 멤버였는데 다시 돌아가게 됐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기아는 이태양, 이호연 그 지역 출신 선수 2명을 지명했습니다. 롯데에서 뽑은 김주환 선수도 경남고 출신이고요. 삼성의 임기영 선수 역시 경북고 출신. 네, 뭐 이런 게 또 선수들에게 동기부여가 또 될 수가 뭐 있거든요. 그렇겠죠. 예. 어렸을 때부터 그 고향에서 뛰면서 학교 다니면서 동경하지 않았겠습니까? 팀을. 네네. 그런데 결국 이제 전면 드래프트를 시행을 하면서 결국 고향을 등지고 타향에 가서 선수 생활 하다가 다시 돌아왔으니까요. 뭐 새로운 기분을 만드는 것이 또 뭐 고향이니까 지인들도 많고 하니까 네네. 조금 더 좋은 환경에서 운동을 하고 경기를 하고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2차 드래프트에 지명된 선수들 각자 이제 새로운 환경에서 더 좋은 활약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제 FA 시장도 본격적으로 활성화가 되고 있습니다. 초반에 조금 조용하게 흘러가다가 1호 계약의 주인공 두산 베어스의 박찬호 선수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FA 시장이 열렸는데요. 4년 최대 80억 원, 그중에 보장이 78억 원, 엄청난 대형 계약을 했습니다. 두산이 역대 4번째 외부 FA 영입이라고 하는데 그중에 2명은 이제 홍성은과 양의지. 그 원래 이 팀에 있던 선수가 다시 돌아온 케이스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그래서 외부 FA로 치지 않는가요? 네, 실질적으로는 장원준 선수 이후에 2번째 11년 만이라고 합니다. 두산이 뭐 그동안 사실 육성 위주로 계속 운영을 했었고 이렇게 외부에서 대형 FA를 많이 안 데려왔던 팀인데 박찬호 선수의 영입 좀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뭐 수비나 기동력이나 또 1번 타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선수다라는 것이 아마 두산 내부의 평가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처음에는 두산이 박찬호 선수를 영입을 했다고 해서 내야가 젊은 선수들이 많은데 박찬호 선수를 영입을 해서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지? 거기에 뭐 지금 올 시즌에 군 중간에 전역을 해서 안재수 선수도 굉장히 좋은 타격을 좀 하고 있고 원래 포지션도 유격수고 박지훈 선수도 있고 엄행준 선수도 있고 뭐 여러 선수들이 있잖아요. 그 젊은 선수들이. 네네. 그래서 과연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러면 안재석 선수를 어디로 기용을 한다는 것이지. 그래서 저는 혼자서 상당히 그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뭐 내부에서 알아서 할 일이지만 박찬호 선수 두산이 영입 좀 의외인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렸듯이 결국 두산이 그것으로도 부족하다. 네. 그냥 결국은 뭐 정수빈 선수라든지 조수행 선수라든지 박찬호 선수 이 빠른 선수들 원래 두산이 좀 빠른 야구들을 많이 했으니까요. 네네.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면서 견고한 수비를 조금 더 만들겠다라는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제가 이제 보는 건 박찬호 선수가 왔기 때문에 큰 힘이 되겠지만 기존에 있는 안재석 선수 이런 선수들을 과연 어느 포지션으로 옮겨갈 것인지 그것도 좀 관심사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가능성을 보여줬던 내야수들이 많기 네, 때문에 네. 이제 그 정리가 상당히 중요해진 두산이고 어쨌든 뭐 확실하게 센터라인에 또 그 중심을 잡아줄 그렇죠. 그런 기대를 갖고 두산 베어스가 박찬호 선수를 영입을 했는데 박찬호 선수도 이제 서울에서 어렸을 때 야구하면서 두산에 또 야구를 동경했다고 하니까 네. 또 그런 면에서 상당히 큰 동기부여가 될 것 같고 2022년에 박찬호 선수가 도루왕이었는데 지금
박찬호, 정수빈, 조수행까지 최근에 계속 도루왕을 했던 선수들이 이제 한 팀에 다 모여 있게 된 김원영 감독이 이제 어떤 구상을 할 때 이런 부분을 또 확실히 신경을 많이 쓸 것 같아요. 네, 저 장점을 충분히 살려서 이제 하겠다는 의도가 깔려 있는 거죠. 네. 또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고요. 예, 네. 결국 한때 두산이 뭐 두산 육상부 뭐 이렇게 할 정도로 그렇죠. 굉장히 빠른 팀이었는데 조금 그런 이미지가 좀 퇴색하고 있는 상황에서 박찬호 선수 합류가 있었기 때문에 박찬호 선수가 뭐 올 시즌처럼만 내년에도 해준다고 한다면 두산이 꿈꾸는 그런 상상하는 그런 야구가 만들어지겠죠. 네. 조수행 선수도 이제 2호 FA로 잔류가 됐기 때문에 자, 이 기동력 기대를 해보겠고 올해 박찬호 선수 성적을 보니까 잠실에서 굉장히 잘했습니다. 잠실 네. 타율이 3할 3푼 9리, OPS도 0.8 넘게 기록을 했네요. 뭐 또 잘 맞는 구장이 있을 수 있는 거니까요. 그렇죠. 네. 네. 어떤 선수나 그렇습니다. 어떤 네. 선수나 그 구장이 본인이 갔을 때 좀 편안하고 야구가 잘 되는 그런 구장이 있습니다. 네. 그거는 뭐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근데 박찬호 선수는 잠실에서 훨씬 성적이 좋네요. 그렇습니다. 네. 네. 뭐 공이 뭐 잘 보인다거나 뭔가 네. 그 환경이 뭔가 박찬호 선수에게 좋은 느낌이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아마 투수는 그 박찬호 선수에게 잠실 성적도 고려를 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혀 그런 거 하지 않고 영입을 하진 않았을 거니까요. 네네. 결국 이제 홈 구장으로 쓰면서 저 성적을 내준다고 한다면 영입은 대성공을 거두는 거죠. 그렇죠. 네. 잘해야 됩니다. 네, 돈 네. 많이 받았기 때문에 자 박찬호 선수 더 좋은 성적 기대를 해보겠고 기아가 이제 주전 유격수를 잃게 됐는데 네. 뭐 기아 팬들 사이에서 뭐 벌써 많은 이야기가 되고 있고 김도영 선수 이제 유격수로 과연 기용이 될 수 있을지 본인도 뭐 글러브도 지금 새로 맞췄다 하고 기대감을 숨기지 않고 있고 박찬호 선수도 그 인스타그램에 뭐 유도영 기대하겠다 뭐 이렇게 썼던데 네.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이제 많은 시행착오가 있겠죠. 네. 그동안에 뭐 프로에 들어와서 유격수를 보지 않고 그리고 3루를 했는데 3루에서 그 후드 그 움직이는 스텝과 유격수에서 움직이는 스텝은 완전히 다른 부분이거든요. 네네. 3루에서는 많은 움직임이 없지만 강한 타구, 약한 타구 이런 타구가 있기 때문에 이게 순간적인 순발력 또 빠른 타구가 있기 때문에 그 핸들링이라든지 이런 게 상당히 부드럽고 좋아야 되는 그런 그 장단점이 있는 거고 유격수에서는 폭이 좀 넓어야 되잖아요. 네. 폭이 넓으면서 상당히 현란한 그 후더크를 가져가지 않으면 떨어뜨릴 바운드를 잘 못 맞춰서 떨어뜨릴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그런데 이제 김도영 선수가 3루에서 그동안에 계속 선생활을 했기 때문에 유격수로 가서 과연 이 타구에 따라서 타구의 바운드에 따라서 맞춰지는 이 휴드워크를 어떻게 하면서 좋은 핸들링을 가져갈 것인가라는 것이 큰 관건일 거예요. 거기에 이제 유격수로 가면 체력적인 문제도 있을 것이고 네. 그러면 공격의 영향도 분명히 받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또 김도영 선수가 올 시즌에 지금 3번의 햄스트링을 당하면서 결국 시즌을 완주하지 못하고 결국은 중도에 포기를 하고 말았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 풀어야 될 숙제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네. 결국 김도영 선수가 많이는 유격수에서 경기를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경기를 나와서 하는 걸 보면 아직까지는 유격수에서 타구를 쫓아다니는 이 후드워크가 그렇게 뭐 매끄럽다 이런 느낌은 받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결국 이제 유격수에서 많은 훈련들을 통해서 고등학교 때까지 봤으니까요. 많은 훈련들을 통해서 그걸 극복한다고 한다면 유격수로 최고 유격수가 되겠지만 그것이 안 된다고 한다면 이건 계산은 완전히 흐트러지는 거죠. 그러면 기아는 전체적인 어떤 그 내야의 소용돌이 속에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박찬호 선수가 빠져버렸기 때문에 네. 안 되면 3루로 가야 되고 되면 유격수가 있는데 그러면 3루를 누가 할 것인가? 김선비 선수가 올 시즌까지 한 걸 보면 수비폭이 너무 좁아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차라리 2루보다는 3루가 더 낫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판을 새로 짜야 되는 박찬호 선수가 이적을 하면서 새로 짜야 되는 상황이 오게 되죠. 그래서 결국 이제 훈련 과정에서 결국 박찬호 선수 김도영 선수를 유격수로 출발은 시키겠습니다만 나머지 포지션들을 그럼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고민은 이제 이범호 감독이 풀어야 될 숙제가 됐습니다. 네. 어찌 됐든 비시즌에 많은 땀을 흘려야 됩니다. 그렇죠. 예, 네. 많은 연습과 훈련. 네, 그 쉬운 게 아니거든요. 포지션을 옮겨가서 금방 적응을 하고 금방 적응하면 참 좋죠. 좋은데 쉬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올 시즌 이제 마무리 캠프 지금 하고 있고 스프링 캠프 가면 이제 어떻게 할 것인지를 상당히 그 구상을 좀 깊게 고민을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자, 다음으로는 이제 2호 FA의 주인공이었던 조수행 선수. 앞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4년 최대 16억 원의 또 규모로 계약을 하게 됐습니다. 조수행 선수의 어떤 뭐 역할이라든지 생각했을 때 또 두산에서 상당히 대우를 잘해준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예. 결국은 그동안에 두산에서 쌓았던 어떤 경력, 네. 또 성과 뭐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공헌 뭐 이런 거 있기 때문에 조수영 선수는 주로 올 시즌은 백업으로 나왔습니다만 결국은 빠른 발을 가지고 있고 야구를 장기수를 가지고 있으면서 야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금 같은 존재라는 거죠. 필요한 선수인 거죠. 네. 예. 자, 조수행 선수도 발은 하여튼 기가 막히게 빠른 선수니까요. 네네네. 또 그러면서 또 그 올 시즌에 하나와 LG가 경기를 함에 있어서 경기를 풀어나가는 운영 능력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비중을 많이 차지했거든요. 네. 그런데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선수이니까요. 예. 네. 그래서 아마 두산에서 그렇게 좋은 성적을 내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많은 돈을 투자를 해서 붙잡았지 않았는가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조수행 선수도 앞으로 더 좋은 활약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저희가 녹화 들어오기 전에 지금 오전에 스포츠조선에서 단독으로 기사가 나왔는데 강백호 선수가 한화와의 계약에 지금 상당히 근접을 했다는 소식입니다. 100억 원대의 규모로 예상이 되고 뭐 지금 이 방송이 올라갈 때쯤엔 이미 공식 발표가 났을 수도 있는데 네. 급물살을 탔다고 해요. 어제 2차 드래프트 끝나고 한화가 강백호 선수 쪽에 연락을 해서 뭐 바로 이제 계약이 진행이 됐다고 하는데 네. 좀 예상 밖의 충격적인 그렇죠. 소식입니다. 저는 하나가 만약에 영입을 하면 FA에서 영입을 하면 가장 필요한 선수가 박혜민 선수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나와 있는 선수들 중에 FA로 나와 있는 선수 중에서 뭐 유격수는 작년에 뭐 심우준 선수를 데리고 왔기 때문에 박혜민 선수가 아닌가. 박혜민 선수를 만약에 데려간다고 하니까 전체적으로 외국인 선수도 그렇고 구상을 새로 할 수가 있는데 강백호 선수는 좀 의외였어요. 그런데 네네. 결국 투수진에 비해서 장타력이 있는 선수가 필요하다라는 것이 하나 내부의 결정이 아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 김용 감독을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이 아마 그렇게 느꼈던 것 같아요. 네. 결국 공격에서 조금 더 파워가 있는 선수가 필요하다. 빠른 선수들은 이미 이제 갖춰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 장타력이 있는 선수가 필요하다는 그런 것이 초점이 맞춰져 있었던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문제는 강백호 선수가 하나의 것으로 갔을 때 포지션이 과연 그러면 어디로 갈 것인지 그것이 좀 궁금하잖아요. 네. 결국 강백호 선수가 뭐 외야도 가끔 나오고 포수도 마스크도 쓰고 뭐 일루도 하고 하지만 결국은 가장 수비에 나가서 본인에게 맞는 포지션은 지금 상태에서는 외야가 아니고 그냥 포수란 말이에요. 포수를 원래 하고 했기 때문에 외야에 가면 사실은 수비력이 떨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손한섭 선수도 있는 상황, 뭐 FA이긴 합니다만 그냥 결국은 손한섭 선수가 남아 있을 때는 그럼 과연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인지 그건 조금 하나의 것이 복잡해진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여기에 또 그 페라자 선수가 지금 뭐 베네수엘라 현지 언론에서 한화로 리턴을 한다 이렇게 지금 전해지고 있는데 뭐 페라자 선수가 다시 왔을 때는 그럼 외야도 이제 다시 정리가 돼야 되고 그렇게 여러 되면 가지 이제 과제가 손한섭 남아있어요. 선수가 입지가 조금 애매해져 버리죠. 네네. 그렇게 되면 이제 강백호 선수도 하나의 것으로 오고 이러면 페라자 선수까지 온다. 페라자 선수도 외야잖아요. 그러면 손한섭 선수가 FA인데 좀 이치가 좀 애매해진 상황이 돼버리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어쨌든 자 한화 강백호 상상해보지 못했던 그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투타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지금 강백호 선수를 빠르게 지금 붙잡은 것 같아요. 미국으로 뭐 간다 여러 설이 있었는데 결국은 그러면서 강백호 선수는 남았기 때문에 하나는 힘 있는 타자가 합류를 했기 때문에 상당한 힘이 생기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네. 올해 준우승으로 마무리했기 때문에 내년엔 진짜 이제 챔피언을 향한 도전을 위해서 한화가 좀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K 베이스볼 시리즈 지난 주말 도쿄돔에서 우리 대한민국 야구 대표팀 일본과의 이틀간 평가전을 치렀습니다. 이순철 위원이 또 직접 도쿄돔에서 해설을 하고 오셨는데요. 일본과의 두 경기를 일단 한 줄 평으로 좀 해주신다면요. 이준영 캐스터는 뭐라고 어떻게 봤어요? 그 경기를? 그 한일전은? 뭐
못 이긴 건 아쉽지만 그래도 네. 예, 두 번째 경기는 무승부했고 예, 네. 충분히 우리가 아니 그 TV로 보면서 느낌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느낌이요. 네. 예. 볼넷만 안 줬어도 그게 뭐 뒤에 뭐 그 얘기를 좀 더 하긴 할 텐데 예. 볼 밀어내기 몇 개만 좀 덜 했어도 네, 예, 우리가 네. 더 좋은 경기를 하지 않았을까. 그건 좀 저는 아쉬움이 그게 뭐 있었죠. 기대와 걱정, 기대와 걱정. 기대와 희망, 뭐 이런 실망과 기대, 뭐 이런 걸 많이 느꼈어요. 그러니까 실망과 실망을 기대. 했던 예. 부분은 결국 투수들이 뭐 사사구를 많이 내주고 근데 총 합이 23개인가 아마 두 경기 하면서 그게 내줬을 거예요. 네네. 일본도 사실은 뭐 적게 내준 게 아니에요. 결국 첫날 경기는 3개, 두 번째 날 경기에서는 9개를 내줬거든요. 일본도. 근데 결국은 이제 국제대회를 나가 보니까요. 우리는 ABS 기계가 판정을 하고 있고 미국이나 일본이나 대만이나 뭐 호주나 다 사람이 판정을 하는데 우리 젊은 선수들이 양쪽에 다 젊은 투수들이 많았었어요. 네. 그런데 결국 미국 심판이 들어와서 본인들이 생각하는 존에 뭐 한국에서 ABS로 판정을 하는데 이건 스트라이크인데? 라고 했던 것이 미국 심판 들지 않기 때문에 결국 볼 하나가 경기를 완전히 좌우하는 것이 야구인데 젊은 선수들이 거기서 당황을 해가지고 더 못 던지는 거예요. 네. 더 움츠러도. 그러니까 이제 더 완벽하게 던지려다 보니까 더 벗어나 버리게 되고 그러니까 바깥쪽 같은 경우도 완벽하게 던지려 보니까 더 많이 벗어나게 되고. 근데 가끔 ABS는 내가 의도치 않는 곳에 투구를 했는데 스트라이크 판정을 하면 투수들이 조금 더 그 기분 전환이 되고 또 자신감이 생기고 이러면서 투구 내용이 달라지고 했는데 이게 사람이 보면서 일관적으로 똑같이 이렇게 안 잡아주고 하니까 젊은 선수들이 너무 당황해가지고 투구를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경험도 없는 데다가. 그래서 결국 박영현 선수가 올라와서 사실 박영현 선수가 어깨가 피로도가 쌓여가지고 이 팔이 앞으로 안 나오지를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요령껏 강약 조절해가면서 스트라이크 던지니까 일본 타자도 잘 못 치고 경기가 막 볼넷 사사고 남발하고 이러지는 않았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 젊은 선수들이 이 ABS에 딱 함몰돼 있어가지고 결국은 그 분위기를 깨고 나오지 못하고 결국은 사사구를 남발하는 그래서 이게 대표팀의 경기인가라고 의구심이 들 정도로 너무 그 내용이 안 좋았어요. 근데 결국은 이제 타자들이 오히려 국제대회에 나가서 더 좋은 성적을 내면서 결국은 한 경기는 너무 대패를 했고 두 번째 경기는 마지막에 김주호 선수 홈런으로 7대7 무승부가 됐는데요. 결국은 우리가 과연 그러면 국제대회를 나가려면 과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라는 많은 숙제들을 남겼다고 자꾸 봐요. 그래서 네. 이 젊은 선수들 갖고 이 WBC는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좀 경험 있는 선수들을 선발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는데 그럼 과연 경험 있는 선수들도 경험 있는 선수들이 인간이 판정하는 곳에 정확하게 적응을 해가면서 투구를 할 수 있을 것인지 이미 ABS에 우리가 다 이렇게 적응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글쎄요 평가전이기 때문에 별 문제가 말이 안 나옵니다만 결국 이제 WBC 가서 만약에 이 평가전처럼 만약에 이 과정이 나온다고 한다면 결과가 나온다고 한다면 글쎄요 상당한 어떤 그 후폭풍이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뭐 앞서 말씀해 주셨듯이 뭐 예를 들어서 류현진이나 김광현이나 이렇게 예전에 국제대회 많이 나가봤던 베테랑 투수들이 지금 그 선수들도 ABS 환경에서 계속 2년을 던지다가 네. 다시 만약에 대표팀에 나가게 된다면 거기에 또 다시 맞춰서 던질 수 있을 것인가 그렇죠. 라는 것도 사실은 이제 네. 의문이라는 것이죠. 의문이죠. 예. 의문이고 또 이게요. 왜 그러냐면 경험이 있는 것과 별 차이가 없는 게 투수들은 우리가 이제 그냥 현장에서 투수 저것들은 예민해 가지고 투수 볼 하나에 너무 민감해 막 이렇게 이야기 가끔 하거든요. 야구가 볼 스트라이크 판정 하나 가지고 이게 경기가 뭐 왔다 갔다 할 때가 많잖아요. 네. 투수도 볼 하나 이걸 잡아줬을 때와 그렇지 않을 때가 엄청 차이가 있다면 심적으로 마운드에서. 그런데 그게 신인 물론 경험이 없어서 더 그렇겠지만 경험이 있는 투수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것은 무너지는 것은 네. 심적으로 무너지는 것은. 자 그럼 이틀간 일본과의 평가전에서 MVP 뽑아주신다면요? 안현민 선수죠. 안현민 선수. 네, 안현민 선수는 홈런도 첫 치고. 번째 대표팀이잖아요. 네. 그런데다가 올 시즌에 혜성처럼 나타났단 말이에요. 네. 그야말로 정말 혜성처럼 나타난 거잖아요. 아무도 누가 기대를 하지 않고 알지도 못하고 하는 선수가 군 입대 이후에 자기 몸을 만들어서 그럼 만들었다고 해서 다 되는 건 아니잖아요. 나와가지고
결국은 뭐 많은 홈런을 때려내고 이제 그랬던 안현민 선수인데 대표팀에 와서는 과연 그렇게 할까? 일본 투수들이 정교함을 가지고 있는데 과연 어떻게 대응을 할까 했는데 홈런도 2게임 연속 때렸지만 사사구를 많이 그러니까 볼넷을 많이 만들어냈단 말이에요. 네. 그만큼 막무가내로 타격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처음 대표팀 유니폼을 입으면서도 대표팀의 그냥 단숨에 그냥 중심 타자가 돼버린 또 일본 감독도 안현민 선수를 언급할 정도로 굉장한 활약. 그러니까 기복이 없는 타격을 우선 해줬다는 거죠. 그 네. 심적 부담이 확실히 많았을 텐데 그래서 안현민 선수가 이런 모습으로 그대로 이어간다고 한다면 대표팀에서 더 좋은 활약을 펼쳐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네. 한국 야구의 중심 타자가 될 수 있다라는 어떤 가능성을 네. 안현민 선수가 충분히 증명해 보였던 도쿄돔 2연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존이 좁아졌기 때문에 안현민 같은 타자가 이렇게 잘 골라내면서도 이 가운데에 오는 공은 또 놓치지 않고 네. 예, 이런 타자들이 그럼요. 정말 좋은 타자예요. 네. 이 국제대회 나가서 긴장하잖아요. 그러면 나쁜 볼에 손 많이 내고 그 타이밍이 잘 안 맞아가지고 막 흐트러지고 막 이러거든요. 왜? 네. 긴장되고 이게 몸이 이렇게 약간 이렇게 수축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안현민 선수는 전혀 첫 번째 대표팀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런 것이 없었어요. 네. 나타나지 않았어요. 멘탈도 타격을 좋습니다. 할 때 자세도 안 흐트러지고 그러다 보니까 볼도 잘 골라내고. 그러니까 뭐 국내도 마찬가지입니다. 국제대회 나가서 뭐 야구를 하는 데서 타자가 타석에 들어와서 결국 기복이 생길 때는 나쁜 볼을 막 뱉어내고 쳐야 될 볼을 안 치고 그러다가 타이밍 안 맞아서 다 자세 흐트러져 버리고 이러다가 이제 대회 망치고 시즌 성적 맞추고 막 그런 거잖아요. 근데 안현민 선수는 전혀 그런 것이 없었다는 거죠. 네. 다음은 이제 투수 쪽에서는 정훈주 선수 3이닝 무실점 잘 던졌고 또 박영현 선수 역시나 또 지금 이 대표팀 멤버 중에서는 베테랑 축에 들어가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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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팀을 많이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네. 요 선수들의 활약이 상당히 눈에 띄었습니다. 네, 네. 박영현 선수는 좀 걱정됐었어요. 제가 그래서 아이고 시즌 대회 끝나고 나면 충분한 휴식을 좀 갖춰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운드에 올라와서 그동안의 경험 또 요령을 가지고 강약 조절을 해서 빠른 볼 스피드가 143, 뭐 145 이렇게 박영현 선수 빠른 볼이 그거 아니잖아요. 그런데다가 이 릴리스 포인트가 상당히 낮게 앞으로 오면서 투구를 하는데 이 팔이 앞으로 못 나오고 그냥 위에서 좀 위에 던지는 그런 느낌이 네네.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령으로 또 경험으로 그걸 버텨내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 앞서 볼넷을 많이 내줬던 우리 투수들에 비한다고 한다면 박영현 선수는 투수에서 상당한 그 가능성을 그러니까 더 이제 3월달에 와서 충분한 휴식을 갖고 3월달에 오면 자기 볼을 투구를 하면 자기 스피드를 낸다고 한다면 더 좋은 투구를 하지 않겠습니까? 네. 정은주 투수는 역시 국내에서 하던 대로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 했어요. 아, 잘했어요. 네. 네. 전혀 변화 흔들림 없이 이 19살의 젊은 선수가 자기 장점을 충분히 살려서 또 심판이 스트라이크 존이 넓지 않고 좁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뭐 흔들리지 않고 자기 장점을 그대로 살려서 투구하는 모습이 상당히 인상적이었어요. 네. 정호주 선수는 그 일본 야구 팬들도 벌써 나중에 우리 팀에 왔으면 좋겠다. 뭐 한신 와라, 뭐 요미우리 와라, 뭐 이런 그런 댓글들이 벌써 많이 달렸던데. 네, 그러면서 정훈주 선수는 내년 시즌에는 선발로 돌아설 가능성이 매우 커졌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대표팀에 와서도 선발을 했고 포스트 시즌에도 선발을 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정훈주 선수는 새로운 발견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우리 젊은 대표팀이 또 새로운 희망을 많이 안겨줬고 또 신민재 선수가 리드오프로서 신민재 선수는 제가 현장에서도 민재야 네가 야구 제일 잘한다라고 했는데요. 아 진짜 잘해요. 그 일본이 그렇게 잘 안 당하는 팀이거든요. 근데 우중간 쪽으로 타구를 날려놓고 수비가 그 한 배수를 더 안 주려면 전진해서 들어와야 되는데 네. 이게 바운드가 안 맞으니까 살짝 백스텝을 밟았어요. 그 뛰면서 그 틈새를 보고 이루 가는 모습을 보고 상당히 야구 센스가 있는 선수구나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런 선수들이 있으니까 LG 트윈스가 우승을 할 수 있었다라는 그런 결론이 났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떤 센스와 플레이의 어떤 장점이 대표팀에서도 잘 발휘가 됐기 때문에 수비에서도 그렇고 주루에서도 그렇고 공격에서도 그렇고 어디 흠잡을 데 없는 활약을 펼쳤던 선수가 신민재 선수입니다. 네, 훌륭한 또
국대 리드오프를 네네. 발견할 수 있었던 이번 K 베이스볼 시리즈였습니다. 어쨌든 뭐 걱정되는 부분도 당연히 많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일본을 상대로 WBC 디펜딩 챔피언 아닙니까? 일본을 상대로 두 경기 잘 싸워준 우리 선수들 또 잘 쉬고 내년 WBC까지 열심히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오히려 그러니까 제가 아까 한 줄 평은 실망과 기대라고 했는데 투수들이 어떤 조금의 실망을 줬다고 한다면 타자들은 사실은 걱정을 좀 많이 했었거든요. 네네. 젊은 선수들이 많고 또 첫 경험을 하는 대표팀 첫 경험을 하는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 의외로 너무 잘 대응을 해줬어요. 네. 그래서 기대가 된다는 거죠. 또 이순철 의원이 김주원 악계라고 팬들이 많이 얘기하시는데 네. 김준 선수는 대한민국 야구를 살린 거죠. 네. 거기서 동점 홈런을 때렸기 때문에 첫날 경기에서도 마지막 타석에 안타를 때려냈단 말이에요. 너무 천금 같은 네. 한 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수비에서도 그렇고, 그러니까 박성환 선수가 사실은 체코전에 평가 체코전에 예. 맞아가지고 사실은 훈련도 하지 못하고 그래서 김주원 선수가 경기를 계속 나오게 됐어요. 그런데 그것 또한 김주원 선수에게는 행운인 거죠. 네. 만약에 박성환 선수가 있었다고 한다면 감독이 또 그 기회를 또 줘야 되는 거잖아요. 네네. 박성환 선수한테. 그런데 박성환 선수가 부상으로 못 나오니까 김주원 선수가 계속 그 자리를 역할을 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오히려 김주원 선수에게는 큰 경험이 됐고 그렇죠. 자기 기량을 펼칠 수 있는 장이 됐던 거죠. 네. 근데 그거를 또 김주원 선수가 잘 해냈어요. 그러니까 김주원 선수는 그 작년까지 야구를 못할 때 숱하게 김주원 선수가 이렇게 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올해는 김주원 선수가 어떻게 나오지 했는데 완전히 탈바꿈을 하고 나왔단 말이에요. 그것이 대성공을 거뒀기 때문에 앞으로 기대가 돼요. 네. 도쿄돔에서 9회 말 투아웃에 동점 홈런 쳐보는 경험을 네. 물론 뭐 평가전이라고는 해도 네.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영원히 않습니까? 내리석에 남아 있겠죠. 그렇죠. 그럼 자신감도 생기겠죠. 네. 김주원 선수 앞으로도 대표팀에서 더 좋은 활약 기대하겠습니다. 자, 오프도 야구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또 비시즌 이슈가 생기면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